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날이 정말 추워졌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다. 붕어빵을 팔길래 너무 붕어빵 좋아해서 갔어요. 근데 붕어빵 메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붕어빵, 팥, 슈크림까지는 제가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근데 뭐 초코, 치즈, 김치. 치즈 김치요? 붕어빵의 메뉴가 너무 다양하고요. 또 하나 놀란 거는 그새 붕어빵이 더 비싸졌네. 이제 막 하나에 1,000원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래도 몇 년 전에 1,000원 하면 그래도 몇 개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에 1,000원. 와,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더라고요. 와, 하나에 1,000원이라뇨. 제가 어렸을 때는 1,000원 하면 봉지 가득이었거든요. 제가 또 비교 대상을 제 어릴 때로 얘기를 했죠. 두 분 어리실 땐 그쵸? 붕어빵 엄청나게 줄 때가 분명히 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요. 근데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고 물가가 오른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물가가 변했음에도 이 메뉴들이 겨울이 되면 꾸준히 우리를 찾아오는 건 날이 추워질수록 우리 어린 시절에 이 따뜻한 음식을 사 먹던 그 기억들, 추억, 낭만,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또 따뜻한 어떤 면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관련해서 좀 추운 날 먹던 따뜻한 추억, 낭만, 두 분 좀 추억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릴 때 간식하면 당연히 부모님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잣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1970년대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 잣송이를 구해와가지고 불에다가 직접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네네. 줬던 그런 기억 있죠. 너무 네. 따끈따끈하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골라 먹는 맛, 또 굉장히 깨트려서 먹는 맛이 아주 좋았어요. 잣을 이렇게 구워 먹는 거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도 많이 먹었군요. 부잣집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박민 아니, 실장님 강원도 과거가 경선에서는 그런가요? 너무 흔한 게 잣이에요. 잣의 추억 있으시고요. 표창원 선생님 있으세요? 저희는 겨울밤 하면 이거죠. 찹쌀떡, 메밀묵. 정말 아련히 멀리서부터 이렇게 그 어조가 있잖아요. 그럼 익숙한데 네. 가까이 올수록 괜찮았는데 갑자기 출출해지는. 네. 맞아요. 꼭 사먹고 싶어지는 그 맛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찹쌀떡 메밀묵 같은 경우는 힘이 들고 오랜 동안 다녀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청년들이 많이 했었고요, 장사를. 특히 공부하는 청년들, 고학생들, 아르바이트로 많이 했었죠.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대학에 이제 합격했는데 학비가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그 친구 학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제 몰래 저희들끼리 조직을 해서 고구마, 군고구마 파는 팀, 그다음에 찹쌀떡, 메밀묵 파는 팀,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랑 연하장 파는 팀.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해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추억을 함께 만드신 기억이 있고요. 문제는 네. 찹쌀떡 팀을 담당했던 친구가 너무 숫기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발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동네를 그냥 얼어서 동동동 거리 돌아다니만 하고 네. 결국은 그 친구의 부모님이 모두 다 사주셨다는. 우리 원래 원칙은 와. 절대 그러지 말자로 정했거든요. 네. 몰래. 이야. 시트콤적인 결말이 나온 따뜻한 추억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번 겨울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음식으로 어떤 추억과 낭만을 향유하실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음식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들이 있죠. 우리의 의인분들. 첫 번째 의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한 섬으로 가볼까요? 네, 누르세요. 가슴 압박 누르세요. 술을 신 건가 봐. 지금 심폐소생술하네요. 오늘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 바로 영상으로도 보여요. 70대시고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시나 하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고개를 숙이시더니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저 이거 실제로는 처음 봐요. 이렇게 영상통화로 하시는 거. 다행이네요. 영상 하나, 통화가 둘, 가능해서. 셋, 넷, 다섯. 너무 빨라요. 원래 전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못 털어주세요. 하나, 하셨던 둘, 분인 탈 줄 셋. 모르셨던 분인데 영상 통화로 119 구급대원의 지시 받아서 네. 전기 출격 필요하다고 하면 모두 물러나세요. 굽지 마시고 경찰관님도 물러나세요. 이게 모두에게 처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 속도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빨라요, 느려요 말씀해 주시고 전기 쓰니까 물러나세요 해주시는 게 눈 떴어요. 됐어요. 됐어요? 의식 돌아오셨네. 네. 아저씨. 그래도 정말 다행히 소방 헬기가 있어서 네. 바로 구급차가 섬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최대한 그 응급처치를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녹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쓰러진 분도 굉장히 고령의 어르신이셨고요. 섬마을 주민분들 대부분도 좀 고령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화상으로 지시를 내려주시는 구조대원분의 가이드를 받아 심정지 환자를 살려낸 사실 기적 같은 일을 지금 영상으로 본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일이 벌어진 외딴섬이죠. 녹도에 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거든요. 어떤 곳이죠? 네, 녹도는요. 네. 충청남도 보령에서 배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섬에는요. 연락선이라고 하죠. 그 오고 가는 여객선이 하루에 2번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 수가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주민분의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시죠. 네네. 이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병원 당연히 없고요. 어떠한 의료시설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심정지로 갑자기 고령의 어르신이 쓰러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이었는데요. 마을 해관에서 70대 어르신이 심정지로 쓰러지신 거예요. 같이 계시던 다른 어르신분들이 영상에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19에 신고를 했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니까 화상 전화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응급처치 방안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15분 만에 의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예, 이후에 건강을 잘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주민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화상으로 함께 해주신 구조대원분들이 계셨잖아요. 저희가 인터뷰도 만나봤는데 이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근데 당연히 박수를 드려야 하지만 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을 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녹도 같은 외딴 섬뿐만이 아니죠. 강원도 상간 지역에도 여러 곳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 떨어져 있고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곳들이 꽤 있고요. 전국 곳곳에 무척 이런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박수치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우리가 명예전당에서 네. 분명히 보여드렸잖아요. 8살, 10살 어린이조차 갑자기 쓰러진 엄마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응급한 그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는 모습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교육받으러 오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네.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려야죠. 물론 여러 곳에 산재되어 계시니까 찾아가고 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이게 확산되어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화상 의료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찾아가서 응급 안전교육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스스로 이웃끼리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지는 게 가장 최적의 방안이죠. 맞네요. 찾아가는 응급안전교육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지내고 계시는 농어촌 지역 그리고 산간 지역에 좀 집중될 필요가 있다.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가까이 생각하면은 당장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크게 바라보자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런 응급 인력 부족
여기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심폐소생술로 응급 상황을 해결하는 영상인데요. 도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광주광역시로 갑니다. 버스 같은데요. 지금 버스 안의 상황이 아니군요. 기사님이 뭘 발견하시고 차를 세우고 뛰어가시네요. 지금 쓰러져 계시네요. 그리고 그분이 넘어지셔서 코피를 흘리시고 입에 피 흘리셔가지고 숨을 안 쉬시길래 자리 다시 뒤집어가지고 빠르게 해놓은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확인하고 몇 마디 물어보신 다음에 바로 심폐소생술인가요? 들어가네요. 119 신고하셨고. 네. 지금 승객분들도 상황 파악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내려서 도와드리려고 네. 현장으로 가고 있네요. 야, 이런 그림을 또 보게 되네요. 한 분만 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그냥 출발하시고. 그것까지도 정말 대단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명예전당에서 그 버스 기사님들이 선행을 행하시고 의로운 일을 하시는 거 많이 좀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이 연장인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 특별한 것도 굉장히 많이 발견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 이전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버스 안에서 승객이 쓰러졌다든가 아니면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분이 계셔서 그분을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도로상에 있는 교차로에 한 분이 쓰러져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취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버스를 세우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실시를 한 거니까 정말 그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로 운행을 하고 있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누군가를 취객이 아니고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판단하신 거가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버스 가다 멈췄으면 승객분들도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시고 영상으로 본 것만 해도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이 같이 활동을 좀 해주셨거든요. 모두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죠. 당연하죠. 저 상황을 보면요. 우선은 말씀드릴 게 저 버스가요. 그냥 시내버스가 아니라 급행버스였답니다. 급행버스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려는 분들이 조금 더 비싼 요금을 내고 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급행버스를 탄 그 승객분들께서요. 기사분이 세우고 다른 분 구조하시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항의하거나 빨리 가자거나 이런 분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기사분 뛰어나가셨죠. 그 다음에 일부 승객분들은 상황을 보고 본인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셨죠. 그 다음에 또 칭찬할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 신고를 하시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사님께서. 네. 그 사이에 이제 119 구조대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을 인계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기사분은 운전을 하셨고 승객분은 제자리에 오셨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쿨하게 떠났고 승객분들 모두 그냥 자기 갈 길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고 정말 너무 쿨하게 들어오셔서 마치 게임 속 캐릭터들처럼 무슨 일 벌어지면은 이렇게 와서 잠깐 하다가 그 명령어 끝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의 정말 쿨한 멋있음이 있었어요. 그럼 좀 궁금하네요. 저렇게 넘어졌다 일어나신 분 좀 건강 상태는 회복이 됐을까요? 4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네. 병원으로 치료를 잘 받으셨고요. 네. 그 이후에는 잘 회복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기사님과 승객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의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길거리에서 위급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앞선 영상들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는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밤이네요. 시간대고요. 시간대.
어머, 오이고 와, 빨간불인데 갑자기 이건 좌회전에서. 좌회전 차량 같이 직진 차량이 제대로 부딪혔어요. 야, 이거 안 다치셨으려나? LPG 가스 택시니까 LPG 가스가 노출되는. 빵 해가지고 나가니까 사고가 크게 났어요. 택시에서 가스는 새고 있고. 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을 텐데 이러면. 배달 기사분이 택시 쪽으로 가네요. 네? 팔이 아프다 그래서 나오시라니까 못 나오는 거 이것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안전벨트가 묶여 있어서. 그래서 제가 순간 안전벨트를 칼로 다 끊고 그리고 안전벨트 때문에 못 움직이시니까 기사님이 뭔가 해결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고 났으면은 대개 이제 나와서 연석 같은 데 주저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피가 흘리고 계시는데도 엄청 뛰어가시길래 저도 그냥 바로 똑같이 그냥 뛰어갔어요. 음주운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켜보시던 시민분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잡아오셨어요. 아이고 저 비보호 좌회전을 무리하게 들어갔구나. 빨간불일 때는 안 되는데. 약간 다른 분위기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조금 화가 날 수 있는 영상이었고 실제 보면서 화가 나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두 차량이 부딪혔는데 한 차가 LPG 차량이었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었고요. 이걸 배달 기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좀 해결을 해주셨는데 희한하게 또 SUV 차량의 운전자하고 현장에서 도주를 하려고 하는 희한한 상황도 같이 있었어요. 좀 상황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SUV 차량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좌회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을 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택시에 LPG가 누출이 되면서 이제 폭발 위험에 처했는데요. 택시 운전자가 이게 안전벨트가 엉켜가지고 이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 상황을 목격한 그 오토바이 그 배달 기사가 본인이 갖고 있는 비상용 칼로 그 안전벨트를 끊어가지고 네. 무사히 이렇게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탈출시켜 주시고 주변 통제까지 살짝 해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많이 익히 봐온 훈훈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저는 궁금한 게 저 운전자, SUV 차량 운전자는 왜 도망을 갔을까? 본인도 다쳤을 텐데? 네.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본인도 사실 다쳐가지고 피가 막 흐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보통 저런 상황이 되면 뭐 거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피해서 있는 게 그 보통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막 구조하는 사이에 택시 운전자를 구조하는 사이에 슬금슬금 이렇게 멀어지더랍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도주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하니까 시민분이 그분을 쫓아가가지고 그분을 이제 붙잡고 보니까 술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서 이제 인계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1%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영상 보자마자 표창원 소장님께서 음주운전 같은데요 예측을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심지어 이렇게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했으니까 이건 뺑소니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동안 뺑소니라고 부르는 것, 네. 법상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유가 음주운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도주해라.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나중에 자진 출석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단속 수치 이하로 나오거나 또 경미한 그런 그 과태료만 받게 된다. 이런 잘못된 상식이 좀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 후 미조치는요, 음주운전 단속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거든요. 네. 결코 도주하시면 안 되고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음주 상태건 어떤 상태이건 간에 조치를 취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낫고요. 생명을 또 구할 수도 있으니까 결코 사고 이후에 도주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전히 현장에서 도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뉴스 기사를 장식하는 거 보면은 막상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 뭐 형량 그렇게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좀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안타깝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 방송 뉴스에서
이러이러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법정 형량은 징역형도 있지만 초범일 경우, 그리고 뭐 반성한다, 후회한다, 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 선고받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이후에 일단 도주하고 보자 이런 심리들이 일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술을 먹게 되면은 그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도주를 하는 게 낫니 안 하는 게 낫니 이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낮은 형량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일부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형량을 상향하는 그런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다, 잠재적 살인이다. 지금 당장은 혹시라도 그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은 습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피해자께서 무고하게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거야. 우리가 누누이 명예전당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음주운전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음주는 하셔도 되지만 운전을 같이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엔 그럼 완전히 시각을 좀 바꿔서 의인분들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한 의인분 2분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택시 기사님을 도와주신 배달 기사님이 한 분 계셨고요. 도주하는 음주운전자를 붙잡아온 시민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에 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건 있나요? 택시 운전자분을 구조한 그 배달 기사분은요. 신효성 씨고요. 음주운전자를 뒤쫓아가가지고 또 붙잡은 분은 박종영 씨였습니다. 그 2분 모두 경찰과 소방당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표창장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와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스튜디오에 모실 의인분이 담겨있는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박 선생님 되시죠? 네, 담당 부차부예요. (2025년 4월 2일) 11시 반이나 50분 그 사이에 이제 등기소포 배달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 2번째 거기에 이제 난간에 외국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사다리는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 119하고 관리사무실하고 연락을 들어가지고 무난히 무사히 이제 다치지 않고 나오셨다는 게 우연찮게 눈에 탁 띄어요. 저 2번째. 그래서 이거는 위급사항이다. 왜냐면 난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거든요. 저 같아도 저기서는 더덜덜 떨 텐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119에 전화했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119차 2대하고 경찰차하고 3대가 쫙 오고 이제 소방서 직원들이 오면 저기 밑에 난간까지 제가 안내해드리고 제 업무는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금 있다가 본 업무 배달했습니다. 집회 배달했습니다. 그분도 복이고 저도 좋은 일하고 복이고 서로 다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속 주인공이죠. 춘천 우체국 반종명 집배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사전에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이렇게 방송국이라는 곳에 와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지금 꿈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녹화 시작됐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새로운 세상 같습니다. 영상으로도 잠깐 만나봤지만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당시 정확히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상시처럼 이제 백사동에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배달 업무를 보고 등기 택배를 소포로 배달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난간에 일국 여자분이 그래서 뭐 사다리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전화 한 통. 마치 저한테 핸드폰이 있으니까 119로 전화드리고 관리사무실로 전화드리고 다행히 그분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창문을 빠져나갔죠. 그거는 만족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시대가 정말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6층에 계신 누군가를 발견하신 건데 우리 사실 밖에 나가면 다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고개를 들어서 6층 어딘가를 이렇게 둘러봐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 구조받은 분에게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겠다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금 궁금해요. 그 건물 제가 그 구조를 모르니까 외벽 난간이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공간으로 잘 안 보이던데 어쩌다 거기 갇히게 되신 걸까요, 그분은? 나중에 알았는데요. 네.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밖에가 좀 유리가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안에 사람이 계셨으면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안 계셨나 봐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제 안에서 문이 잠기니까 문을 열 수 없으니까 이제 마치 배달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출발하고 백오동 쪽으로 가려는데 딱 보니까 계셔가지고 그분이 운이 참 좋았죠. 그렇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파트에서도 낮에는 사람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보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 이 일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갈 뻔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게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구조 작업이 무사히 끝나고 사실 그냥저냥 잊혀질 뻔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반종명 집배원께서 정말 침착하게 대응해서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글을 남겼대요. 네. 그때 좀 기억나세요? 막상 누군가 있을 때 저거 위태로워 보인다 생각하셨을 때 전화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좀 기억나세요? 좀 안쓰럽고요. 제가 딸이 둘 아빠예요. 그리고 제 딸이 저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무뚝무뚝 나니까 더 도촉 전화를 그러니까 119 전화를 드린 거고 다행히 다치지 않고 그분도 마음 편안하게 지원으로 들어간 거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내 아이라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더 침착하게 전화도 해주시고 필요한 행동을 해주신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건 궁금해요. 저라면 전 되게 호들갑 떠는 걸 좋아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야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야, 내가 사람을 구했다? 진짜 자랑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빠가 이런 일 했다. 뭐, 가족분들에게 좀 자랑 같은 것도 하셨나요? 말씀을 하셨나요? 저희는 가족이 비밀이라는 거 없어요. 저희가 아빠 참 멋있네 대단하네. 야 이런 아빠가 우리 아빠야? 그래서 저로서는 좀 흐뭇하죠. 그래서 기분 참 좋았어요. 방송 나가는 거 보시고도 또 굉장히 멋지다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오인 맞습니다. 맞고요. 네. 이 상황만도 그렇긴 하지만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반종명 씨가요. 2009년에 엄청나게 커다란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공장 불을 오. 막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든 아무것도 아닌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제가 이제 2009년도에 1월 달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어서 시골에요. 그런데 배달하다가 연기계가 나가지고 불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119로 신고를 하고 공장 주변이니까 이제 오시지 마시라고. 그거만 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그걸 또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좀 창피했고요. 뭐 숨고 싶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들 이러시지? 공장 화재를 막으신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일이잖아요. 모르고 가시는 분들 못 가게 막으셨고. 맞아요. 네. 보통 그냥 신고만 하고 이동하시는 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남아서 이거는 내가 남아 있어야겠다. 그때 좀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예, 옆에도 공장이 있었으니까 더 크게 화재가 번질까봐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좀 쑥스러웠죠. 뭐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인데 누구나 하는 행동이 아니고 아마 승국 씨 못 하셨을 거예요. 전 절대 못하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 저렇게는 못해요. 저는 저렇게까지는 의롭게는 못합니다. 희한하게 직업 연장선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집배원으로서 활동을 하시고 나오면서 6층을 바라보신 거였고요. 2009년 공장 화재 때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다가 저 연기 불 아니야? 이렇게 좀 포착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명피해까지 막게 된 굉장히 좀 좋은 연결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집배원 생활 경력은 몇 년 정도? 29년 6개월 됐습니다. 거의 30년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아버님이 3번 저한테 너 집배원 해볼래? 그래서 솔직히 집배원 아유 이건 뭐로 해? 아유 안 할래요, 안 할래. 그러다 3번 끝나고 4번째 아버님 또 말씀하세요. 이거는 나하고 연관된 직업이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임시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직 생활하다가 이렇게 또 길게 생활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 배달 시스템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예, 왜냐면 요새는 전자 순루 구분기가 있어가지고 전자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수동. 사람이 일일이 다 구분을 하기 때문에 뭐 책자건 뭐 일반 우편물이건 그리고 등기 같은 것도 이제 종이를 이제 볼펜으로 쓰고 인장이나 도장 찍고 그랬는데 지금 뭐 PD에랑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자식으로 하니까 업무가 훨씬 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퇴근하고 좀 일찍 출근하게 됐었죠. 제일 바쁘실 때는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하셨었어요? 다른 직장보다는 조금 좀 일찍 출근했었습니다. 집배원분들의 이 노동 강도는 정말 그 엄청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몇 해 전에는 연이어서 그 과로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셔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특히나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막 한 집, 그 다음 집은 막 엄청나게 떨어져서 또 있으시고 그렇죠? 산간 지역에 있으시고 그런 것들도 한번 나가시면 전부 다 들려서 배달을 하셨어야 됐던 거잖아요.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왜냐면 사부 가을이라는 동네인데요. 거기는 산등선을 3군데 이렇게 지나가지고 한 집 지나서 선생님 말씀하시고 한참 지나가고 한 5분도 거리 가가지고 또 한 집 주고 또 그런데 가구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정이 많습니다. 지금 시내보다는 정이 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뭐 저기 동네 분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뭐 점심 때 만두나 뭐 떡 가시는 집배원들 와서 우리 동네 고생하니까 와서 먹고 가. 저는 기분이 좋죠. 네. 아버님, 어머님 같으신 분이 오셔서 먹고 가라니까 뭐 저 안 먹어도 돼요. 부담될까봐. 저 안 먹어도 돼요. 그냥 갈게요. 이 사람은 뭐 야단쳐요. 내 숟가락만 놓으면 되는데 뭐고 그래. 어르신분들이 정말 그만큼 친밀하게 느끼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뭐 표수장님 뭐 살짝 서운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경찰들한테는 뭐 먹고 가라는 얘기 안 하지만 이렇게 집배원분들에게는 꼭 이렇게 뭐 먹고 가라 좀 대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섭섭한데요, 진짜.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저도 경찰관 되기 전에는 멀리서 이렇게 집배원 아저씨 이렇게 그때 자전거 타고 오시기도 하셨고 딱 보면 반가웠거든요. 혹시나 뭔가 반가운 편지 가져오시나.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아무런 통신 수단이 없었잖아요. 연애에도 편지로 다 했으니까 부모님이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받아야 돼. 그리고 특히나 이런 강원도 산간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저 뭐 멀리 출타한 자녀분들 소식 기다리시기도 하시고요. 뭐 때로는 멀리 해외로 출장 간 가족 소식도 기다리시고 또 KBS 춘천 방송국에 응모한 거 답이 오나 안 오나 내가 됐나 안 됐나 이 집배원님이 오실 때 가져오시는 보따리네 들어있는 게 궁금하니까 당연히 다 기다리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저 멀리서 경찰관 아저씨가 오신다. 그러면 뭐야? 뭔가 나쁜 일이 있나? 갑자기 옷 매무새도 바꾸고 내가 오늘 이상한 데 가진 않았는데 막. 당연하죠. 그래서 뭐 우리 경찰 업무가 그렇게 남에게 다 단속하고 규제하고 이런 것이라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경찰 업무가 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조해드리고 도움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집배원 차별하지 말아주셨으면 그런 개인적 바람은 좀 있습니다. 저 경찰관 분들도 복숭아 잘 먹는다고요. 오이 잘 먹고. 고구마도 좋아합니다. 심지어 차도 있으셔서 비포장도로 잘 다니신다고요. 저희가 이렇게 농담처럼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손편지 주고받던 시절 얘기니까 아까 우리 오프닝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딱 그 군고구마 먹으면서 딱 즐기던 그 감성으로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또 시대가 좀 변하기 마련이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전자우편을 쓰시니까 손편지를 써도 친구들끼리 직접 전해주지 우체통을 이용하지는 또 않거든요. 요즘은 실제로 좀 우편 양이 많이 줄었죠. 요즘은. 대신 소포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시골도 이제 컴퓨터가 보편화가 돼가지고요.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아요. 집 앞에까지 갖다 드리고 집 앞에서 접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순점도 있고 또 그렇게 소포가 많이 접수되니까 저희 자식이나 저 가족이나 또 오손도손 또 살고 또 가끔씩 또 여행도 같이 가고 그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지만 정말로 이 안에 이 유함과 선한 에너지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반종명 집배원님을 되게 좀 칭찬을 하신다고 그래요. 춘천우체국 홈페이지에 가면은 칭찬합니다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반종명 집배원님을 칭찬합니다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온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 내용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주소가 잘못됐는데도 우편물을 잘 가져다 주셨다. 뭐 이런 제보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일 좀 기억나시나요? 네. 어느 집배원이나 거기 저희 동료가 갔을 때도 가도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저한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 사시다가 춘천으로 이사 오셨는데 조카분하고 같이 사는 이모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조카분이 주소를 잘못 적어가지고 다행히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 드렸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왜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그런지 반송하시면 일이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전화해서 또 찾아주시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얼굴 보고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고객이 아니라 뭐 형님이나 뭐 삼촌이나 아니면 뭐 아저씨나 뭐 동생이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몸은 피곤해도 이렇게 전해 주시면 내가 주소 틀렸는데 갖다 주니까 고맙네. 그래서 씩 웃으세요. 아마처럼. 그래서 바로 이런 거고 이런 직업이 천직이구나. 그래서 좀 그래요. 좀 이승국 집배원이었으면요. 아이 반송. 뭐야 이거 이걸 우리 지역 국가 아니잖아. 잘못 반송 아니고. 요새 전화와? 그걸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소를 제대로 쓰셨어야죠.
정말 이게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게 지금 문에 아주 선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 네. 네. 제가 또 알아봤더니요. 네. 집배원 365 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여기 또 우리 이 반종명 집배원께서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이제 들었어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농촌 같은 데는 이제 일선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저희 직원이 네, 평일은 못하고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가지고 뭐 곡식을 좀 심어주거나 아니면 그건 독거노인분들한테 뭐 생필품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연탄 이렇게 옮겨드리거나 뭐 그런 거를 봉사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봉사 활동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인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일 맞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한 부분씩을 하셔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연탄 배달 해주신 분들. 맞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다 하시고 집배원으로서도 정말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 생명도 구하시고 불도 끄시고. 정말. 그리고 이런 행동을 또 가족분들과도 계속 소통해 가며 또 자녀분들에게 응원도 받아 가시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얻어서 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봉사 이어나가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화재난 공장에 좀 전화 신고해 주신 것처럼 6층 난간에 누굴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해 주신 것처럼 또 봉사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누군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도울 수 있겠다 하면은 쭉 이런 의로운 일 혹은 봉사 이어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집회 생활도 봉사지만 지식 기부도 좀 했으면 하고. 네. 요새는 태어난 세대보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뭐 치매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우울증 같은데 이제 뭐 그림이나 아니면 뭐 저기 음악이나 그런 걸 배워가지고 같이 늙어가는 그렇게 네트워크 살아가는 희망사항이죠. 네. 지금은 그러면 퇴임 이후에 네. 그렇게 봉사활동, 네. 그렇게 가는 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또 다음에 할 봉사를 계속 생각하시고 이러실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 네. 모유도 못 먹었었어요. 왜냐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뻥과자 이렇게 새끼 섞어서 끼는 거, 그거에 이제 입에 먹이면 이제 녹고 그거를 이제 먹고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서 좀 어렵게 생활하시면 좀 도와드리고 싶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문득문득 나요. 네. 그렇게 받으신 긍정적인 영향 또 현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 보내주시길 또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 나가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도 배달하고 소포도 배달하고 픽업도 하고 저희 동료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히 우편물을 받을 수가 있고 소포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봉사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9년 6개월 생활해 봤지만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종명님 명예전당 28번째 의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또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좀 멋진 분이셔서 의인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붙여드렸거든요. 기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현재보다 시야 좀 넓게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미연 실장님, 표창원 소장님 오늘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타인의 입장이라든가 처지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앞으로 또 노후의 봉사 계획까지 이렇게 짜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상 삶과 봉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가는 분이다. 이거를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정년 퇴임하시기를 또
기원하면서요. 네, 봉사하는 삶 많이 또 전파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쑥스러워하시고 당연히 할 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우리 집배원 분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들 전달해 주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소식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시면서 보시는 것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런 어떤 숨어있는 우리들의 영웅들이 집배원분들이 아니신가. 반정명 집배원님을 포함해서 전국에 계신 모든 집배원님들 세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께 좀 따뜻한 격려에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씩 너만 생각해. 독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오지랖 떨지 마.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서서 의인이 될 수 없다면 의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의 앞길을 막아서지 않는 것.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의인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가는데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 불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처음이시라면서 완전히 경력자 같으세요. 말씀을 정말 조금 되게 잘해주셔가지고요. 진짜 조근조근. 저는 지금도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 긴장하신 상태예요? 예, 그 말이 딱 나가. 너무 감사해요.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